안녕하세요. 조용히 회사 다니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은 2024년 4월 20일 제 S&P 500 투자일지 남기는 날이죠. 네,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저도 이제 계속 고민 중인 건데 왜 사람들은 서울 아파트를 꼭 사려고 하고 서울 아파트, 네, 서울에 등기 치는 게 정답처럼 여겨지는데 왜 그런 건지 스스로 제 형편에 맞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제가 만약에 서울의 아파트를 산다면 나중에 언젠가는 엑시트를 해야 될 텐데 그 전략은 어떻게 될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비싼 아파트들만 더 비싸지고 좀 소외된 아파트들은 가격이 오르지 않거나 하락하는 양극화 현상이 이제 심해질 거라는 게 이제 여러 언론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벌써 봐도 YTN, 뭐 SBS, MBC 찾아보시면 언론사마다 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뭐 인구 절벽도 얘기하지만 뭐 양극화가 될 거다. 그래서 여기 매일경제 기사를 보면은 24년 4월 4일에 나왔는데, 네, 부자 아파트, 그러니까 강남에 있는 아파트만 비싸진다는 거겠죠. 집값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그러면 저희 부부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인접해 있지만 경기도예요. 서울이 아니죠. 그리고 나름대로 신축 뭐 30평대 아파트를 새로 지은 거 이렇게 한 채를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는 앞으로 그럼 어떤 액션을 취해야 될지 좀 고민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가지면 등기를 치면 어떤 점이 과연 좋을까요? 핫한 아파트죠. 송파구의 헬리오시티. 네, 지금 다시 찾아보니까 멋지던데요. 가격도 많이 오른다고 하고. 네, 서울에 살면은 크게 두 가지가 떠오르겠죠. 서울 시내 놀러 다니기가 좋고 또 출퇴근 시간이 지금보다는 좀 더 줄어들 것 같다. 두 번째가 아마 모든 분들이 서울 아파트 하시는 이유일 텐데 집값이 그나마 대한민국에서는 가장 마지막까지 오를 거다라는 믿음이 있고 그런 믿음은 어느 정도 이제 확신이 되었죠. 근데 저는 이제 이 영상을 봐주시는 분들께 오히려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내랑 서울의 아파트를 갖는 거에 장점이 뭐가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희처럼 애가 없는 딩크인 경우에는 이제 뭐 좋은 학군지 이런 것도 해당 사항이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두 가지 말고 네, 또 어떤 서울에 살 때의 장점이 있을지 네, 댓글로 달아주시면은 저희가 어떤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좀 근거로 한번 삼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서울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치고 그 아파트의 가격이 오르면은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일단 여기서 한 번 더 당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여기서 다음부터 말씀드릴 내용에 대해 가지고 이제 아파트에 대해서 저보다는 좀 더 우호적인 더 밝은 미래를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댓글로 비판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면은 저는 아무래도 S&P 500을 투자하고 있고 계속 이제 이거에 대해서 알아보면 알아볼수록 미국이 더 미래가 밝아 보인다.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있기 때문에 제가 착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색안경을 제 스스로 끼고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네, 저에게 어떤 건전한 비판해 주시면은 제가 생각을 다시 잡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하여튼 S&P 500을 비롯해 가지고 SCH도 좋고 미국으로 투자금을 이민 보내는 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내 노후를 위해서는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았는지 약간 걱정은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상상을 해봤어요. 서울에 이제 적당한 곳에 아마 심사숙고해서 그런 곳에 등기를 치게 되겠죠. 아무래도 서울에 괜찮은 지역에 있는 아파트는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보다 비쌀 거기 때문에 대출을 한 6억을 총 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에 한 15억 좀 더 내외의 아파트에 이제 등기를 치게 될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 우리 부부의 전체 자산의 90%가 이제 아파트로 구성이 되게 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경제에 나의 노후가 몰빵이 되었다는 뜻이 될 거고요. 네, 대충 6억에 금리 3.8% 했을 때 보시는 것처럼 260만 원 정도 나왔다는 거 보여드리고 그리고 260만 원씩 우리는 10년간 최소 갚아야 될 것 같아요. 40대를 그래서 260만 원씩 갚으면서 보내게 될 것 같고 월급이 오르고 나면은 첫 해 260만 원의 가치보다 네, 10년 후에 260만 원의 가치는 이제 더 떨어져 있을 거고 제 월급도 훨씬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큰 부담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것도 이제 대한민국 경제가 계속해서 지금처럼 뭐 3% 이상의 성장을 한다, 이렇게 감안을 하고 보는 거고. 근데 이렇게 할 경우에 저희가 부부 합산 월급 현재 기준으로 한 4분의 1, 25% 정도를 대출을 갚는 데 이제 써야 되고, 이 대출을 갚기 위해서 이 아파트에 살려면은 대출을 꾸준히 갚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은행에다가. 그래서 어쨌든 저희는 좀 더 책임감과 어떤 짐, 압박을 좀 느끼면서 직장을 열심히 다녀야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이제 10년이 이제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이제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는 50대가 되었을 때 어떻게 할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누구나 뭐 나이를 먹죠. 저도 지금 30대 후반 한참 뭐 몸값이 피크를 찍고 있을 때라 이제 우쭐우쭐 대고 있는데 저도 결국 늙습니다. 늙어서 주된 퇴직 연령이라고 하는 50세가 되면은 지금처럼 많이 버는 직장에 머무르면 좋겠지만 머무르지 않을 가능성도 있죠. 그러면은 비정규직이나 중소기업이나 더 돈을 조금 주는 데 가가지고 아마 직장 생활을 계속 이어나가든지 해야 될 거고요. 아무튼 직장에서 물러나는 건 둘째 치고 운이 좋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올라가지고 2배인 30억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10년에 30억, 그게 무리한 가정은 아니죠. 그런데 물론 이렇게 되면 물가도 똑같이 2배가 오르겠죠. 아파트 상승한다는 분들의 이제 논리 중에서 그 반박이 가장 되지 않는 가장 믿음직한 논리는 통화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차피 화폐 가치는 하락할 것이고, 그래서 아파트 가격은 표면 액면가는 무조건 오를 것이다 보는 거죠. 근데 물가도 그러면 같이 오른다는 뜻이 될 거예요. 화폐가 늘어났으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졌으니까 아마 어쩌면은 순대국밥도 2배 이상이 되지 않을까. 지금 보니까 한 10,000원 정도 하는 것 같던데 20,000원을 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때 되면은. 그래서 주된 일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월급이 줄어들다 보니 저는 이제 매달 현금 흐름을 원활하게 하고자 서울의 아파트를 팔거나 전세나 월세를 주고 외곽 지역으로 빠져서 살아야겠죠. 이제 주된 일자리를 갖고 싶었던 게 이제 직장 출퇴근도 생각했던 건데 굳이 직장하고 그런 출퇴근하던 직장이 없어지거나 할 경우에 비싼 아파트를 땅에 깔고 살 이유가 없잖아요. 세금도 많이 나올 테고. 이게 아마 이 고민에 대해서는 이미 지금 저보다 뭐 10살, 20살 많으신 선배님들께서는 이미 고민하시고 계시는 이제 선택지일 거고요. 여기서부터는 근데 퀘스천 마크가 좀 생깁니다. 그래서 서울의 아파트를 만약에 팔고 지방으로 빠진다, 외곽으로 빠진다 했을 때 차액이 나올 거잖아요. 이제 매덕이 나올 텐데, 그랬을 땐 이걸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 저희 부모님 사례만 봐도 은퇴하실 때 제가 봤을 때는 그 뭐 미래에셋 은퇴연구소 같은 데서 말하는 뭐 매덕, 은퇴 자금으로 매덕이면 충분하다, 이 정도 가지고 은퇴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저도 괜찮을 줄 알았는데 지금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도 이제 노후가 살짝 이제 걱정이 되시는 단계에 오신 거예요. 근데 그 차액, 그 현금으로 갖고 있던 거는 이제 사실상 안전하게, 최대한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모님 보니까 매금이나 애금에다가 많이 넣어 놓으셨더라고요. 어쨌든 그래서 차액을 만들었을 때 그때부터 제가 50대가 됐을 때 그 목돈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그런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프랜차이즈를 하게 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이제 주식 투자를 하자니 약간 이제 리스크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S&P 500도 그때는 이미 많이 올라 있을 거기 때문에 당장 뭐 현금이 필요한데 그 돈 넣어놨다가 고점에 물려가지고 이렇게 하락해 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알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좀 안전하게 운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거의 최대의 적은 인플레이션일 수도 있는 거고, 그럼 팔지 말고 주택연금을 받아볼까라는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대출금도 그때 되면 웬만큼 갚아놨을 테니까 월세를 내주고 그 월세를 받아서 생활비로 쓸까, 이제 이런 고민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위에 전제로 제가 이제 말했던 거는 서울 아파트가 과거에 쭉 그랬던 것처럼 향후 10년 후에도 계속해서 오른다는 걸 전제로 하는데요. 근데 여기 복병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과거와 좀 달랐던, 이건 객관적이고 정말 피하기 어려운 이제 객관적인 게 있는데 뭐냐면 700만 베이비 부모 세대의 은퇴라는 거죠. 보통 55년에서 한 70년대 초반대생까지가 이제 베이비 부모 세대라고 하는데 연간 100만 가까이 태어나시는 그 세대들이요. 이분들이 주택연금을 많이 이제 고려를 하고 계시고, 그래서 주택연금을 받으면 당장 팔지 않을 거기 때문에 주택시장에는 단기간에 이 베이비 부모 세대로 인해서
집값이 하락하는 일은 없을 거다라는 전망이 있지만 결론적으로 저는 그분들보다 한 20살 이상 어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돌아가실 즈음 되면은 이제 그렇게 주택연금을 받던 것들이 이제 만기가 도래를 할 것이고 가지고 날 테니까 그러면 이런 연금 매물 공매가 이제 쌓이게 될 수가 있다. 연금으로 이제 받아먹던 집들이 이제 그 경매에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이렇게 쌓이고 나면은 하락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출산율이 줄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많은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집이나 이런 자산들을 집 같은 거를 받아줄 수 있는 아랫세대들이 절대적인 숫자가 이제 줄어들었기 때문에 아무튼 제 생각에는 과거와 이 집값의 추세는 좀 다르게 움직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결론적으로 저는 어떠냐? 눈치 싸움이 조만간에 시작될 것 같습니다. 뭐 10년이 될 수도 있고 20년이 될 수도 있고 누가 먼저 집을 가장 좋은 가격에 처분을 하고 혹은 가장 좋은 가격에 연금을 계약을 하고 이제 받게 될지 치열한 눈치 싸움이 시작될 거라고 보고요. 왜냐하면 절대적인 숫자들이 그렇게 주택연금을 받고 싶은 분들이 많을 거고 팔고 싶은 분들도 이제 많을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숫자가 많잖아요. 그래서 먼저 판 놈이 이제 승리자가 되는 시대가 될 것 같다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통계를 또 보고 나서 좀 재밌었는데 제가 만약에 지금처럼 집을 사지 않고 입사해서 쭉 월급으로만 S&P 500을 모아봤다면은 물론 S&P 500을 지금처럼 마음을 굳게 먹고 모으겠다 결심하기 전에는 쭉 모으기 어차피 어려웠을 거기 때문에 이건 진짜 가정일 뿐이겠죠. 근데 지금 마음가짐이라면은 쭉 흔들리지 않고 모을 수 있겠다 생각은 하지만 아무튼 그렇게 해서 제가 26살부터 첫 월급을 받기 시작했으니까 이렇게 올해 38살 한국 나이로 38살까지 됐을 때까지 연간 제가 정확하게 좀 따져봤어요. 이렇게 따져봤을 때 이 정도씩은 저축을 했더라고요. 주택담보대출을 갚든지 아니면은 뭐 적금을 하든지 이런 식으로 쭉 했었고 투자 원금은 한 5억 2천만 원 정도를 제가 모았던 것 같고 그걸 S&P 500을 쭉 사서 이렇게 모았을 때 4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495달러, 그러니까 SPY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요. 그러면 제 수중에는 한 12억 정도 이렇게 평가금으로 있게 됩니다. 수익률은 한 128% 정도 되고요. 배당금도 쏠쏠한데요.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배당이 들어오게 됩니다. 제가 갖고 있는 지금 순자산보다 한 3, 4억 이렇게 훨씬 많은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우리나라 대표 주가 지수죠. 코스피는 그런 식으로 투자하는 것도 한번 시뮬레이션 해봤는데 하면 안 됩니다. 평가 금액이 4월 19일 종가 기준으로 지금 코덱스 200으로 시뮬레이션 해본 거고 7억 2천밖에 안 됩니다. 제 순자산보다도 더 적게 돈이 모이게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엄청 이게 코스피는 오르락내리락이 되게 심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버티기 힘들었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제가 지금 S&P 500에 투자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러면 그리고 코스피밖에 투자할 수 없었다라고 하면 좀 주식으로 뭘 해보겠다. 아무리 종합주가지수를 추종하는 ETF라도 이걸로 뭘 해보겠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저 지금보다 더 이제 부동산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아파트 여러 채 사고 수익형 부동산도 사고 해가지고 시세 차익을 보거나 월세를 받는 그런 부동산 투자에 정말 집중해서 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S&P 500을 직접 투자할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에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투자 성과를 만들어줄 수 있는 또 하나의 자산이 있다. 그 자산이 세계 최강대국, 세계를 지배할 수 있는 국가다. 고민이 좀 풀리긴 하는데요.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S&P 500 투자일지 간단하게 남겨야 되는데 개판 났습니다. S&P 500 3.85% 하락했고요. 환율은 빠진 게 좋긴 한데 1% 정도 하락을 했죠. 그러면은 제 계좌도 많이 빠졌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25일 날 제가 월급을 받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쯤 될 텐데 저가 매수 찬스라 생각하고 기쁘게 이제 매수 버튼을 터치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 금액도 꽤 늘어나지 않을까. 한 6, 700, 5, 600 정도 매수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매매 주문은 나가지 않았으니까 보유 수량 그대로고요. 포트폴리오도 변함이 없습니다. 투자 수익률은 보시면은 지금 많이 빠졌어요. 3월 달보다
평가 금액이 지금 한 100만 원 이상 빠진 게 보이시죠? 투자 원금은 네, 거의 뭐 유지되고 있는 거고 환율에 대해서 약간의 변화니까.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목표 달성 현황인데요. 일단은 목표 달성률은 저번 주 대비 0.3% 많이 하락했죠. 그리고 심지어 제가 목표로 삼고 있던 이 점선보다도 밑으로 내려온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거의 1억 가까이 돈을 들고 있음에도 전혀 이제 뭐 마음이 아프다거나 신경 쓰인다거나 하는 게 전혀 없는 게, 제가 투자하는 S&P 500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제 원리는 이제 투자 원리 원칙 그리고 확신 같은 게 서 있고, 그리고 저는 어차피 장기로 모아간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럴 때 저가에 많이 살 수 있는 기회가 왔다 생각하면서 기쁘게 이제 매수를 하고, 다음번에 또 언젠가 오르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번 주 S&P 500 투자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